수연아, 내 딸 수연아, 엄마 두고 어디로 간 거야? 지난 15년 세월,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딸 이름만 부르며 헤맸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등을 돌릴 때도 저는 단 한순간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하고 환하게 웃으며 제 품에 안기던 제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고운 얼굴이,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손에 잡힐 듯한데 제 딸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바람 부는 날이면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비 오는 날이면 딸이 추울까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다 사돈이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그 집 창고에서 저는 15년 전 그날에 멈춰있는 딸의 가방과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지독한 그리움의 끝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을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996년 봄, 제 딸 수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며 홀로 키운 딸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준 딸,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처음으로 제게 빨간 내복을 사주던 그 속 깊은 딸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는 하객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서러움에 북받쳐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대견하고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사위될 박민준이라는 청년은 어찌나 싹싹하고 서글서글한지 보는 사람마다 인물 좋고 성격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 청년은 저희 집에 드나들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수연이에게는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수연이 고생 안 시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사위는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 딸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이 절로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가 참으로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수연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저 아이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딸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주도로 간다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있어야 해. 돌아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이거 사.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 걱정은. 너나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시부모님께 잘해.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저는 애써 퉁명스럽게 말하며 딸의 손에 쌈짓돈 몇 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수연이는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제일 좋다며 한참을 제 품에 얼굴을 묻던 딸. 그것이 제 딸의 온기를 느낀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이야.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댁으로 찾아뵈어도 될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 마음이 철렁했지만 이내 사위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좋은 일입니다. 저희 수연이랑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잠시 후 말끔한 양복 차림의 사위와 어여쁜 원피스를 입은 딸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의논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살려면 혹시 모를 일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해 생명보험을 하나씩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능숙하게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종신보험, 월 납입금도 제법 큰 액수였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딸을 쳐다보자 수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씨 말이 맞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자는 약속 같은 거야. 나도 민준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평생 책임질 거고, 민준 씨도 그럴 거고, 우리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엄마. 딸의 얼굴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야무진 계획에 제가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낡은 생각에 갇혀 사는 것 같아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위는 수익자는 당연히 서로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졌던 것은 아마도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웠던 골목길 불빛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다음 날 아침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닷새간의 신혼여행. 저는 딸에게서 매일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다. 회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 민준 씨가 정말 잘해준다. 딸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좋은 시간 보내라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고는 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제주도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곧 가. 내일 저녁이면 집에 도착할 거야. 제일 먼저 엄마한테 달려갈게. 알았다, 내 새끼. 조심히 와. 그것이 제가 들은 제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딸이 좋아하는 갈치며 콩나물, 시금치를 한가득 사왔습니다. 저녁 내내 딸을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다 되도록 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비행기를 놓쳤나 아니면 차가 막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대뜸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 사부인. 지금 저희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준이한테 연락 못 받으셨어요? 네. 무슨 연락이요? 수연이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어젯밤에 민준이 혼자 들어왔어요. 글쎄, 수연이가 공항에서 다투고는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을 어쩌면 좋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투고 집을 나갔다고? 제 딸 수연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게 먼저 연락할 아이였습니다. 저는 곧장 사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사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사위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연이 마음도 모르고 제주도에서부터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냉랭하더니 공항에 내리자마자 자기는 먼저 가겠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따라갔어야 했는데 금방 화가 풀리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연락이 없습니다. 장모님. 사위는 엉엉 울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부터 다퉜다니
어린 것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린 딸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게. 자네 휴대폰 줘봐. 아, 안 됩니다, 장모님. 제발 그것만은 수연이가 그냥 잠시 바람 쐬러 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고 나중에 수연이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자존심 강한 아이인데 상처받을 겁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보시죠. 제가 수연이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보고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위는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제 딸 수연이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으니까. 신혼 초부터 부부 싸움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저는 사위의 말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은 성인입니다. 남편이랑 다투고 집 나간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며칠 안에 돌아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출인 전단지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사라졌는데 모두가 너무나 태평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생업도 포기하고 딸을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수연이가 갈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딸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위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서 장모님, 오늘도 허탕입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살이 쭉 빠지고 퀭해진 사위의 얼굴을 보면 차마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놈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겠지.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사위를 위로했습니다. 사돈댁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더니 몇 달이 지나자 노골적으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갑니까? 우리 아들 인생만 망쳤어요. 사돈의 모진 말에 저는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 딸이 스스로 떠난 것이라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도 원망도 슬픔도 무뎌져 갈 무렵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한구석에서 떨쳐지지 않는 의문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제 딸 수연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면 분명 저에게 먼저 연락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위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고 나중에 수연이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신고를 말렸을까? 정말 수연이가 민망할까봐 그랬을까? 아니면 일이 커지면 안 되는 다른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의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상처 위에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슬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시간은 억지로 저를 일으켜 세워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딸이 사라지고 한 달,
2달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콩나물 좌파는 거미줄이 친 지 오래였고 집안은 온기를 잃은 채 텅 비어갔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딸의 사진 한 장과 가출인이라는 차가운 낙인이 찍힌 전단지 한 뭉치뿐이었습니다. 경찰서 문턱은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님은 성인이시고 남편분 진술로는 다투고 나갔다고 하시니 저희가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순 가출 사건에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는 귀찮다는 듯 볼펜 뚜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철없는 딸 때문에 유난 떠는 극성 엄마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사건 파일들 속에서 제 딸 수연이의 이름은 그저 수백 개의 까만 글씨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딸의 실종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사진을 박아 만든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길을 지나는 학생들에게, 버스 정류장에 앉은 노인들에게 저는 구겨질 대로 구겨진 제 자존심을 애써 펴보이며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습니까? 제 딸입니다. 키는 이만하고 눈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25살 이수연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떤 이는 벌레 보듯 손을 내저었고 어떤 이는 전단지를 받자마자 구겨서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시장 동료였던 옆가게 생선 장수 아줌마는 저를 딱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그만해. 시집간 딸이 남편이랑 싸우고 집 나간 걸 어쩌겠어.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다는데. 그러다 바람 좀 쐬고 나면 제 발로 들어오겠지. 사위만 딱하게 됐지, 뭐.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위만 딱하게 됐지. 세상 모든 사람이 제 사위, 박민준을 동정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사라져버렸으니 그만큼 기구한 팔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실제로 모든 사람이 동정할 만큼 가련한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꼬박꼬박 저희 집에 들러 반찬거리를 채워넣고 낡은 전등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퀭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수연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수연이가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닐세, 박서방. 자네 탓이 아닐세. 내 딸이지만 내가 속을 다 모르겠네. 그 속 없는 년이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 사위는 제 손을 맞잡고 함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와 사위는 같은 슬픔을 나누는 유일한 동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누우면 어김없이 의심의 벌레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저 눈물이 진짜일까? 저 슬픔이 진심일까? 하루는 사위가 술에 잔뜩 취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를 부추겨 방에 눕히자 그가 술기운에 넋두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저 수연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재수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마누라가 도망갔다고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수연이만 돌아오면 됩니다. 장모님,
우리 수연이 꼭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의 절절한 외침에 제 마음속 의심은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나쁜 생각만 했구나. 저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의심하다니 내가 무슨 장모란 말인가. 저는 술에 취해 잠든 사위의 이마를 짚어주며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저의 의심을 비웃으며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딸이 사라진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전단지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곳도 매달릴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제 손에 용돈이라며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남 노릇이라도 해야지요. 이거라도 받으시고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됐네, 박서방. 자네도 먹고 살기 팍팍할 텐데 뭘 이런 걸? 아닙니다. 수연이가 있었으면 저보다 더 했을 텐데요. 그는 늘 그렇게 제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죄책감과 비참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어미가 사위가 주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돈이 아니면 당장 다음 달 연탄값을 낼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사돈댁과는 완전히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들은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고 제게는 연락처 하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의 사업이 잘 되고 아파트를 더 넓은 평수로 옮겼다는 이야기들. 그들의 세상과 저의 세상은 그렇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실종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갈 무렵 사위가 어느 날 저녁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딸에 대한 소식인가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서방? 저 이제 수연이를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벌써 5년입니다. 수연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도 장모님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실종 기간이 7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내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장모님, 진정하십시오.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수연이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출인으로 남겨두는 것보다 법적으로라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여생도 생각하셔야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희망 고문만 당하며 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너무나 논리정연했고 심지어 저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딸이 살아 돌아올 거라는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잘라내자는 사위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또다시 그의 편이었습니다. 또다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꼬박 7년째 되던 해 법원에서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사위 박민준이 제 딸 이수연에 대한 실종 선고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붙들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제 딸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실종 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딸 이수연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사망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도 희망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숨만 붙어 있는 송장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던 어느 날 시장 동료였던 생선 장수 아줌마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이게 무슨 꼴이야? 사람이 이렇게 살면 못 써. 그녀는 먼지 쌓인 방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박서방 말이야 재혼한대. 뭐라고요? 나도 오늘 아침에 들었어. 어떤 젊고 예쁜 여자랑 선봐서 날까지 잡았다나 봐. 정숙 씨한테는 아직 말 못한 모양인데 곧 찾아오지 않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재혼이라니. 제 딸이 죽은 사람 취급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딸을 그렇게 사랑한다며 눈물 흘리던 그가 어떻게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눌러왔던 의심이 독버섯처럼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 지독한 세상에 저는 그렇게 철저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재혼을 한다고요? 생선 장수 아줌마의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물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 수연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뼈 한 조각 찾지 못하고 서류 몇 장으로 존재가 지워져 버렸는데 그 아이의 남편이라는 자는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들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소문대로 사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퀭하고 슬픔에 잠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까지 바른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뻔뻔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담긴 분노를 읽었는지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제가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새 출발? 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모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허락을 구해야 할 것 같아서. 허락이라니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죽은 지, 아니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저런 말을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네 제정신인가? 우리 수연이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자네 우리 수연이 사랑하긴 했나?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저도 매일 밤 수연히 꿈을 꿉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까지 죽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연세가 많으셔서 더 늦기 전에 제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죽은 제 딸과 늙은 부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작 자신의 욕망은 교묘하게 숨긴 채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놈은 변했구나. 아니, 어쩌면 이게 이놈의 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제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착하고 순하던 내 사위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사위는 놀란 듯 뒷걸음질 치다 이내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딸의 목숨값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 입을 막으려는 더러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 그의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2달 뒤 사위는 정말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입은 하얀 드레스를 차마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 동료를 통해 결혼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어리고 예뻤으며 사위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돈댁은 하객들에게 아들이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제라도 좋은 짝 만나 다행이라며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 한 병을 병째 들이켰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위와 새로운 신부의 모습이, 그리고 그 옆에서 쓸쓸하게 울고 있을 제 딸의 모습이 아른거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저런 놈인 줄도 모르고. 저는 텅 빈 방을 붙잡고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사위가 재혼한 후 그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이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까? 대기업에 다닌다고는 했지만 저렇게까지 호화롭게 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마침내 저는 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위가 제게 실종 선고를 제안했던 그날. 그리고 그가 제 딸의 이름으로 들어두었던 생명보험. 저는 다음 날 아침 곧장 보험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계약자나 수익자가 아니면 보험 관련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저를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늙고 초라한 제 행색을 본 변호사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위분이 따님 실종 직후에 경찰 신고를 만료했다고요? 그리고 따님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있었고요? 네, 변호사님. 신혼여행 가기 바로 전에 서로를 위해 들어주자고 해서. 보험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저도 잘하지만 사위가 재혼하고 나서 갑자기 씀씀이가 헤퍼진 걸 보면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턱을 곤 채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미 실종 선고까지 끝난 사건이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저는 그 불씨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혹시나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묻고 싶었지만 그를 재촉하는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싶을 무렵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무실로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가장 아래쪽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급액 25억 원. 25억 원. 제 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제 딸이 사라지고 7년 뒤 사위 박민준이 받아간 돈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입니까? 네, 어머님.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위부는 따님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된 직후 이 돈을 수령했습니다. 25억 원. 평생 콩나물 장사만 해온 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놈은 제 딸의 목숨을 담보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쥐고 그 돈으로 젊은 여자와 재혼에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놈은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겁니다. 우리 수연이를 돈 때문에. 분노와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제 앞에서 흘렸던 눈물, 그가 쏟아냈던 슬픔의 말들이 모두 역겨운 위선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칼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싸워야겠습니다.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죽인 악마를 제 손으로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저는 지옥에서라도 살아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사위 박민준과 그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를 파멸시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놈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의심이 제 남은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놈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의 색깔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잿빛의 분노와 핏빛의 복수심뿐이었습니다.
콩나물 좌판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놈과의 싸움을 위한 군자금을 모으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콩나물을 키우고 낮에는 시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밤에는 그놈의 집 주변을, 그놈의 회사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쳤습니다. 사위 박민준, 아니 이제는 그저 악마일 뿐인 그놈은 제 딸의 목숨값으로 그야말로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가장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고 번쩍이는 외제 스포츠카를 2대나 굴렸습니다. 그의 젊은 아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 봉투에서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고급 와인병과 비싼 식재료 포장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들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뒤졌습니다. 혹시나 그놈의 범죄를 증명할 작은 단서라도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잡히는 것은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의 흔적과 저를 비웃는 듯한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뿐이었습니다. 제 손은 썩은 음식물로 더러워졌지만 정작 제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그놈을 향한 증오였습니다. 사돈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벌어다주는, 아니 사실은 제 딸의 목숨값인 그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살던 낡은 빌라에서 벗어나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고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제가 큰 마음을 먹고 그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가정부가 먼저 나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예전보다 훨씬 더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진 박 여사, 그놈의 어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벌레 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가 이제 볼 일 있는 사이도 아니지 않나? 사부인,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부인? 자네 딸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부인 타령이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게. 나 지금 바빠. 그녀의 쌀쌀맞고 오만한 태도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수연이가 남긴 보험금 때문 아닙니까? 제 말에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야. 죽은 내 딸이 우리 아들 고생시킨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돈, 우리 민준이가 사업에 투자해서 몇 배로 불린 거야. 능력도 없는 내 딸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녀는 제 면전에 대고 제 딸을 모욕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돈은 우리 수연이 목숨값입니다. 당신들도 사람입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와서 행패야. 이 미친 여자가 당장 꺼지지 못해. 경비원 불러.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녀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제 앞에서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통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제 딸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행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은 것들, 그놈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증명하는 사진들, 그들이 버린 쓰레기 봉투의 내용물들, 그리고 박 여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까지 모두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들로 그놈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제가 내민 자료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사위분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사돈의 태도가 뻔뻔한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그가 따님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있지 않습니까? 25억 원입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물론 그 보험금은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위부는 이미 법원의 정당한 실종 선고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확률이 99%입니다. 오히려 어머님께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무력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의심만으로는 그놈을 심판대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놈의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범인이라면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놈은 너무나 치밀했고 시간은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저를 돕겠다던 변호사마저도 점점 지쳐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놈의 편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그는 언론의 역경을 딛고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가끔씩 죽은 전 부인, 제 딸 수연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제 아내가 저를 지켜주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에 대고 욕을 퍼부으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 뻔뻔하고 역겨운 악마. 그는 제 딸의 죽음마저 자신의 성공 신화를 포장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남편 잃은 슬픔에 망상에 빠진 늙은 여자로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 가끔은 혹시 내가 정말 미친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딸 수연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엄마, 나 억울해. 내 한을 풀어줘. 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너지면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히고 말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어. 시간은 흘러 제 딸이 사라진 지 15년이 되는 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동안 제가 모은 모든 자료를 들고 한 방송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반응도 냉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증거가 없는 사건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하고요. PD라는 젊은 남자는 제 자료들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이내 서류 봉투에 다시 담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진 심정으로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리,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은 이렇게 영원히 묻히고 저 악마는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것일까?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이제 제가 되어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절망의 늪은 생각보다 깊고 질겼습니다. 저는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제 머리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등은 생기를 잃고 굽어갔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놈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하루하루 저를 향해 다가오는 사형 집행일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제 딸 수연이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가끔은 수연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제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잊으면 안 돼. 내가 잊으면 정말로 끝이야. 그놈 박민주는 이제 너무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각종 언론 매체에 얼굴을 비췄고 사회 저명 인사들과 어울렸습니다. 제가 사는 비좁고 냄새나는 시장 골목과는 전혀 다른 저 위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나오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이를 갈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성벽 앞에 선 개미처럼 저는 무력하고 초라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돈댁 동네에 살았던 과일 장수 할머니가 저를 아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콩나물댁 아니요? 오랜만이네. 아직도 장사하고 있었구먼. 네, 할머니.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참, 콩나물댁 사돈댁 말여. 그 집 이사 간다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동네 지나가다 보니까 집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 있더라고. 아주 좋은 데로 간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구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사. 사돈댁이 이사를 간다.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제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 아예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사라는 두 글자가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하면 묵혀두었던 낡은 짐들을 정리하게 될 터.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 짐들 속에 내 딸 수연이의 흔적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15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치밀하고 악독한 놈들이 지금까지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남겨뒀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저는 그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놈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여전히 거만하고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일세, 박서방.
제 목소리를 들은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자네 이사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아, 네. 뭐 사업도 확장되고 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과시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비굴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구차하고 비참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저 박서방, 내가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아는데 혹시 자네 집에 우리 수연이 물건 남은 거라도 있으면 내가 좀 가져가면 안 될까? 사진 한 장이라도 좋고 옷가지 하나라도 좋아. 우리 딸 흔적이라도 좀 품고 살고 싶어서 그러네. 저는 제발 제 연기가 통하기를 바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쩌나, 욕을 퍼부으면 어쩌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비웃는 아주 경멸에 찬 웃음소리였습니다. 장모님도 참,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셨습니까? 그게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 수연이 물건 같은 게 남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나? 창고 같은 데라도 한번. 창고라 글쎄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긴 창고에 예전에 쓰던 잡동사니들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바빠서 일일이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죠. 내일 오전에 저희 집으로 한번 오십시오. 이삿짐 싸기 전에 가져가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괜히 나중에 딴소리 마시고 이번에 다 정리해 가십시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늙고 무력한 장모. 이제 와서 뭘 어쩔 수 있겠냐는 오만함이 그의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범죄를 파헤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준다는 듯한 시혜적인 태도였습니다. 고맙네. 박서방 정말 고맙네. 저는 감격에 겨워 목이 맨 소리를 냈습니다. 그에게는 제 목소리가 그저 고마움의 표시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허락받은 자의 환희의 떨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그의 옛집, 그러니까 사돈댁이었던 그 단독주택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쉴 새 없이 밖으로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놈 박민주는 팔짱을 낀 채 인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오셨습니까? 저쪽입니다. 창고는. 그는 손가락으로 뒷뜰 한쪽에 있는 작은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있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어차피 다 버릴 것들이니까. 저는 바빠서 이만. 그는 제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다시 이삿짐을 챙기러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창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안은 수년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듯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녹슨 자전거, 낡은 선풍기, 먼지 쌓인 책들. 과연 이런 곳에 무언가 남아 있을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얼굴이 먼지로 시커멓게 변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고 괴짝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 수연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역시 헛된 기대였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장롱 뒤 거미줄이 칭칭 감긴 어두운 구석에 놓여있는 낯익은 물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딸 수연이의 신혼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선물로 사주었던 연보라색의 예쁜 가방. 가방 한쪽에는 제가 직접 달아주었던 작은 토끼 인형 열쇠고리가 그대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가방을 만지는 순간 15년 전 딸의 온기가 제 손끝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내 딸의 흔적을. 가방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이것은 15년 만에 제게 찾아온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훔쳐나오는 사람처럼 그 가방을 품에 꼭 껴안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품에 안은 가방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혹시 그놈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저 낡은 옷가지 몇 벌만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거실 한가운데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녹슨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독한 그리움의 끝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컥 15년의 세월을 머금은 낡은 자물쇠가 힘겹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가방의 덮개가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퀴퀴한 좀벌레 냄새와 함께 제 딸 수연이의 시간이 고스란히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신혼여행지에서 입었던 옷가지 몇 벌과 제주도 관광지에서 샀을 법한 조악한 기념품 몇 개, 그리고 반쯤 쓰다 만 화장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딸의 채취가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들이 그 안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딸이 좋아했던 하얀색 원피스, 함께 시장에 가서 샀던 꽃무늬 블라우스, 옷을 꺼내 얼굴에 묻자 희미하게나마 딸의 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내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옷가지를 부둥켜 안고 울다가 문득 가방 한쪽 구석에 곱게 개켜져 있는 손수건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묻은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제가 수연이의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사주었던 분홍색 가죽 커버의 작은 일기장. 딸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곳에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커버를 넘기자 익숙한 제 딸의 동글동글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6년 4월 20일. 날씨 세상에서 가장 맑음. 드디어 결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다. 민준 씨의 아내가 되다니 아직도 꿈만 같다. 평생 그의 곁에서 현명하고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이제 내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사랑해요. 결혼식 날의 일기였습니다. 행복에 겨워 들뜬 딸의 마음이 글씨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행복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6년 4월 22일. 제주도. 날씨 흐림. 어제 민준 씨에게 보험 이야기를 들었다. 서로를 위해 생명보험을 들자고 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조금 놀랐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라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오늘 그가 부모님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우리 결혼 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을 좀 보태줄 수 있냐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달라는 그의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 그놈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일기의 날짜는 신혼여행 첫날이었습니다. 1996년 4월 24일. 제주도 첫날. 날씨 비. 민준 씨가 아침부터 조금 이상하다. 어제 내가 부모님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혹시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라며 농담처럼 웃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을까?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애쓰는 모습에 금방 마음이 풀렸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작은 가시가 자꾸만 나를 찔렀다. 1996년 4월 25일. 제주도 둘째 날. 날씨 폭풍 후. 끔찍한 밤이었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민준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내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자기 집안을 무시하냐는 것이었다.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보고는 그걸 왜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윽박질렀다. 너 나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었던 거냐? 그의 눈빛은 내가 알던 다정한 민준 씨의 눈빛이 아니었다. 낯선 짐승의 눈빛이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가 내 뺨을 내리쳤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다. 그는 미안하다며 나를 끌어안았지만 나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여기가 지옥 같다. 저는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내 딸이, 내 금쪽 같은 딸이 신혼여행지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저는 일기장을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밝은 목소리 뒤에 이런 아픔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엄마라는 사람이 되어서 내 딸의 고통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다니.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다 저는 다시 눈물을 닦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1996년 4월 26일. 제주도 셋째 날. 날씨 맑은 뒤 흐림. 어제 일은 꿈이었던 것처럼 민준 씨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게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비싼 목걸이를 사주며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썼다. 그의 노력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밤이 되어 그가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문득문득 어젯밤의 그 짐승 같은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엄마가 보고 싶다. 1996년 4월 27일. 제주도 마지막 밤. 날씨 알 수 없음. 모든 것이 끝났다. 이 결혼은 잘못되었다. 오늘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시어머니는 내게 너 우리 민준이한테 돈 얘기는 들었지? 내일까지 1억 원만 보내라.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 너무나 당당하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가 그런 돈은 없다고 하자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이 얼만데 그 돈이 없어? 민준이가 괜히 너 같은 애랑 결혼한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사랑, 결혼, 미래 전부 다 거짓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내 목숨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민준 씨가 돌아왔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따져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어쩔 건데?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잖아. 그는 악마였다. 나는 당장 이혼하겠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가 내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쳤다.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나는 화장실에 숨어서 이 일기를 쓰고 있다. 문 밖에서 그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나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엄마, 보고 싶어. 거기까지가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텅 빈 백지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제 딸 수연이는 그 낯선 신혼여행지의 호텔방에서 공포에 떨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 돌아올 딸을 위해 생선 반찬이나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으아악. 저는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을 당장 찾아가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다 문득 일기장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음악 테이프라고 적힌 낡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들으려고 가져갔던 것일까? 저는 무심코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 한쪽 구석에 제 딸의 글씨로 아주 작게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꼭 들어보세요. 저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찬장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딸이 학생 때 쓰던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테이프 안에서 끔찍한 진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치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제 딸 수연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딸의 목소리는 1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명랑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는 가냘프고 절박한 동물의 비명이었습니다. 시끄러워. 닥치지 못해. 곧이어 그놈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하고 서글서글한 박서방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날 것 그대로의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이 모든 게 누굴 위해 한 건데? 너랑 나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내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이혼을 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이건 사기야, 범죄라고. 당신은 처음부터 돈 때문에, 내 보험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제 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배신당한 사랑에 대한 처절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 그 잘난 목숨값 25억. 그거면 우리 가족 평생 먹고 살아. 내년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억울해해. 악마 당신은 악마야. 악마? 그래, 내가 악마다. 그런데 어쩌나. 넌 이제 그 악마 소나기에서 절대 못 벗어나. 얌전히 내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 그냥 모른 척 조용히 살아주기만 했으면 됐잖아.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 딸의 고통스러운 비명. 저도 모르게 안 돼. 라고 소리치며 카세트 플레이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줘. 더 이상 듣게 하지 말아줘. 하지만 테이프는 멈추지 않고 그날의 지옥을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 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거든. 넌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내 엄마한테는 그래. 부부 싸움하고 집 나갔다고 해야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 신혼 때 많이들 그런다잖아.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제멋대로인 년이었는지 내가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 줄게. 모두가 널 욕하고 불쌍한 나를 동정하게 될걸? 하하. 그놈은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 딸의 희미한 신음소리, 그리고 풍덩하는 섬뜩한 물소리와 함께 테이프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그날의 끔찍한 진실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딸 수연이는 가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차가운 바다에 그렇게 흔적도 없이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놈은 제 딸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한 뒤 치밀한 연기로 지난 15년간 저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 그가 내뱉었던 슬픔의 말들, 저를 위하는 척했던 모든 행동이 전부 다 25억 원이라는 제 딸의 목숨값을 손에 쥐기 위한 역겨운 연극이었습니다. 수연아, 내 딸아. 저는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눈물은 강물처럼 흘러내렸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그놈을 향한 사리가 뒤섞여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왜 그놈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갔을까?
내 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고 좌절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 딸이 목숨과 맞바꿔 남긴 이 마지막 증거. 이 일기장과 카세트 테이프는 그 악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약한 엄마는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피눈물과 함께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과 테이프를 품에 소중히 안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는 제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 나와 주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의 앞에 일기장과 테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찾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테이프를 받아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녹음이 모두 끝나고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 변호사님, 이제 그놈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 딸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머님. 물론이고 말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의 증거입니다. 일기장의 기록과 이 녹음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변호사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싸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놈뿐만 아니라 이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한 그의 가족들까지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희망의 눈물,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정의의 심판을 예고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저를 짓눌렀던 길고 긴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놈 박민주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제 딸을 향한 제 사랑이, 제 딸의 억울한 죽음이 1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저는 주머니 속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고쳐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이프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목숨이었고 제 남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 악마의 심장에 꽂힐 가장 날카롭고 차가운 비수였습니다. 박민준 그리고 내 놈의 가족들. 이제 곧 너희들이 만든 지옥의 문이 너희들을 향해 열릴 것이다. 내 딸이 겪었던 고통, 내가 겪었던 15년의 지옥을 너희들도 고스란히 맛보게 될 것이다. 아주 처절하게.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일기장과 카세트 테이프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경찰도 테이프에 담긴 그날의 생생한 기록 앞에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제 딸 이수연의 실종 사건은 단순 가출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제주도 호텔의 15년 전 투숙객 명단을 뒤지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 딸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그날 밤 복도에서 심한 다툼 소리를 들었다는 당시 호텔 직원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칼날이 그놈 박민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그가 조용히 경찰에 체포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제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15년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부, 그리고 위선적인 행복을 한순간에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마침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가 재혼 7주년을 기념하여 성대한 파티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재계 유명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초청하는 그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이야말로 그의 가면을 벗겨낼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 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제 딸의 마지막 길에 어미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그리고 가방 안에는 제 딸의 피눈물이 담긴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은 제 뒤에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음식과 와인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그의 성공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그놈 박민준이 젊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위선적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상 위에 박민주는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장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며 손에 들고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15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제 딸의 절박한 비명. 이어지는 그놈의 추악한 욕설과 협박.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넌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단상 위의 박민준과 그의 아내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저거 꺼. 그놈의 어미 박 여사가 단상 아래로 달려나와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에서는 마침내
마지막 결정적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풍덩 그 소리와 함께 저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소리가 바로 내 딸 수연이가 저 악마의 손에 죽어가며 내지른 마지막 비명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딸의 일기장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 딸은 가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인간, 제 사위였던 박민준이 제 딸의 목숨값인 보험금 25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제주도 바다에 버린 것입니다. 이 일기장 안에 저놈의 모든 범죄가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비명,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박민주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준 씨, 이수연 씨 살해 및 사체 유기, 보험 사기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차가운 쇠고랑을 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박 여사 역시 범인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끌려가면서까지 우리는 억울하다. 저 미친 늙은이가 모함하는 거다라고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발악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놈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했지만 제 딸이 목숨 걸고 남긴 일기장과 카세트 테이프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거짓말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은 박민준에게 무기징역을, 그의 범죄를 돕고 묵인했던 어미박 여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가장 앞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이 마침내 세상의 법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저는 제 딸 수연이의 영정 사진을 들고 제주도 바다를 찾았습니다. 차갑고 푸른 바다. 제 딸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그곳이었습니다. 수연아, 내 딸아. 이제 다 끝났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제 딸이 저를 위로하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딸의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제 딸은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가장 환하게 웃던 25살의 모습으로 제게 다가와 엄마, 이제 괜찮아. 고마워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비로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향한 한 어머니의 끈질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남은 이들을 위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후회와 고통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박민준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 김정숙 씨처럼 긴 세월을 홀로 싸우며 아픔 속에 살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혹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지 의견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